정치권 소식,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내년 4월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에게 물었습니다. 결과는 응답자의 86.64%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어떻게 책임집니까? 판단을 해야겠고 그런데도 정부당은 거기 없으면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끊어놓고 또 지켜나가고 합니다. 재보선 공천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제3차 간해입니다. 네, 86.64% 당원 민심이었습니다. 먼저 박진영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당규가 일단 바뀌게 되는 건데요. 원래 있었던 96조 2항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은 재보궐선거에 해당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자,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지금 추가 단서가 붙는 겁니까? 예, 추가로 이제 부칙을 붙여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부칙을 붙이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이게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이라는 것이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해 보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건 아니었었고, 네네. 예,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네네. 된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당, 정의당, 야당에서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판을 감수하고도 여당에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건데요. 결국 어떻게 보십니까? 매를 맞더라도 좀 실리를 지키자 이런 판단에 당원들이 좀 힘을 실은 걸까요? 네, 뭐 사과는 해야죠. 사과는 해야 되고 사실 비판이 나오는 것도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당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은 탄핵받고도 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시각들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에서 가볍게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했습니다만은 말의 바뀜의 가벼움을 넘어서서 1,000만 서울 시민, 350만 부산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받는 비판과 그 삶을 책임지는 무게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힘이 그 탄핵에서도 대선 후보를 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후보를 내서 정권을 잡아서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정당의 존립의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정당의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은 스스로 혁신해서 더 좋은 비전을 내고 그것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책임감으로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에 혁신위원회 안을 통해서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공천하지 않기로 했던 문재인 대표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은 그럼 무책임한 태도였던 건지. 왜냐하면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약속했던 건 다른 정당에서 시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대표였던 시절에
당의 혁신 차원에서 마련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의 결정으로 마련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와서 다시 뒤집게 되는 이유로서는 정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과 현재 있었던 내용 중에 무엇이 과연 국민에게 내세우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묻고 지금, 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들어보셨지만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은 어떻게 비판을 보십니까? 주고 계시는데요. 2017년도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참담한 패배를 기록했고 그 이듬해에 있게 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패배를 기록했던 게 과거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들을 비추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면 과거에 탄핵된 대통령을 비판했던 모습과 더불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똑같은 모습인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에 있었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문제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고 노력하기 위한 많은 변화들을 거듭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을 지나간 일들로 이 문제를 엮어서 같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 없이 탄핵당했던 과거의 모습을 더불어민주당이 뒤쫓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 뭐 그 비판, 예. 비판에 뭐 저희도 뭐 일면 승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에서의 정당의 선택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심판입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를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도덕률이라는 것과 유능함이라는 것이 충돌할 때가 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저 당규를 제정할 당시에는 이 도덕률에 대한 좀 더 이 방점을 찍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도 그 당시 뭐 기초단체장 몇 명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정말 큰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걸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의 이 덕이란 무엇인가? 옛날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정치에서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률을 플러스해서 유능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울시정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국민의힘보다 더 잘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과 책임감이 공존하기 때문에 후보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겁니다. 예, 어쨌든 상충되는 가치에서 지금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신데, 자, 이 부분,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이 의견을 묻는 방식,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의당에서는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민망하다. 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자, 전당원 투표라는 커튼 뒤에 숨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부에서 결단하면 또 지도부에서 독단적으로 결단했다고 또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뭐 엄청나게 세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그분은 옛날에 당원 당규도 아닌 본인이 했던 말을 가지고 전당원 투표 붙였습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당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결단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은 지도자와 구성원인 당원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얘기하셨듯이 뭐 사과의 목소리는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백드롭까지 걸었더라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네. 서울시장이 갖는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뭐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원 당규 개정 절차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낙연 대표는 단순한 정당의 대표라기보다는 다음번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임기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굉장히 많은 갈림길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선 것도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치적 책임을 이낙연 대표가 지게 돼 있다면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해야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요. 책임 아래서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사과를 네.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승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가져가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기에는 민주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약속을 뒤집게 되는 게 이번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을 개정하고 절대로 위성정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예. 그 이야기까지 아주 쉽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뒤집게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선거에 후보를 내고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 있는 목소리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들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기로 한 민주당,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변석계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자, 권력 유지를 위해선 두려울 게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찬성은 86.64%이고 반대는 13.36%입니다. 당원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재보선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여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민주당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게 되는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당원 투표는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당원 투표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조변석계 정당입니다. 예, 지금 야당의 비판을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책임 정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내겠다. 자, 이렇게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당원 당규를 만들 때는 중대 잘못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만든 그 당원 당규 아니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당원 투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당원 투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책임은 이낙연 대표가 지게 됩니다. 예. 현실입니다. 당원 투표는 저희가 당내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의 성패의 결과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사안을 뒤집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게 된다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민주당이 이 뒤집은 거는 그러면은 잘한 일이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비판의 논리는 현재에서의 그 상황 논리로서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지 이것을 끝까지 뭐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정치권 전체를 과거에 너는 어땠니 나는 어땠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사실은 정치 혐오론만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치에서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때로 어길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그 절차와 형식을 어기는 이유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자기 당착적 권력만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봐줘야 되고요. 정당이 그러면은 자기 당착적 권력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은 무엇이냐?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제기하면서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도 이번 결정에 좀 강력 반발하면서 이낙연 대표에게 6개 항목의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당이 전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듯하고요. 금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의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어떤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머지 1,000만 서울 시민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들과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존재합니다. 1,000만 시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00만 시민의 쓰지 않아도 되는 혈세가 투입됐던 게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수백억 대에 달하는 비용, 혈세를 다시 한번 낭비하게 됐는데요. 오거돈 부산시장 시민의 선택을 받고 나서 무책임하게 본인의 성범죄로 인해서 스스로 부산시장직을 그만둬 버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은 안타깝습니다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피해 여성의 호소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피해 여성에 대한 3차, 4차 가해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났었을 때 피해 여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수차례 얘기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비추어 보면 선거에서 그저 이기기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에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권 가능한 그 가늠자들이 결정하고 있는 사전선거 성격으로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잘못들을 어느 정도 뉘우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국민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정치 혁신의 과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적어도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도덕성에 대한 외면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께 외쳤던 정의롭고 공정하고 반칙 없고 특권 없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인정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거 비용 이래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선거 비용이 아까워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24조씩 5조씩 넣는 4대강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큰 틀의 국민의 삶, 큰 틀의 시민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지 못한 점들은 늘 반성합니다만은 이건 역시 큰 틀의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한 번씩 좀 묻고 가야 될 측면이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예.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 테고요. 이제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당원이 개정되고 그러면 이제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서울시장, 네. 부산시장 여러 명 후보군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건 이 두 지역구에서의 어떤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의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인물 경쟁력의 우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좀 잘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정당이 20년 가까이 독식해 오다가 민주당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한번 정권을 잡은 격이지 않습니까? 예. 많은 혁신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혁신하고 좀 더 새로워진다는 자세로서 지역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예. 그런 좀 각오를 다지게 되는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부산시장도 승산이 있다. 해볼 이런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네. 많습니다. 실제로 정당 여론조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보를 넣었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좀 국민의힘도 후보군 추려야 될 텐데요. 오늘 아침 한 기사 제목 보니까 김종인의 시간, 서울시장 옥석 가리기 돌입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당내 당박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요?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뛰겠다고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 또 서울 시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정말 깜짝 후보가 나타나서 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정치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깜짝 후보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논의가 되는 분이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거를 앞두고서 특정한 후보군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 상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인 선거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 있는 후보군으로 경선을 치러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지난 2011년도 보궐선거의 기준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박원순
무소속에 대한 시장 후보군이 떠올랐던 것처럼 예. 새로운 후보군이 나타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럼 누구라고 공개는 못하셔도 네. 물밑 작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은 당내에 있는 유력한 주자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넓은 길들을 예. 열어놓고 바깥에서 국민이 원하고 희망하고 있는 새로운 주자군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누구를 만났다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새로운 서울의 희망과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예. 우리가 지난 4월 총선의 기준으로 보면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49개 지역 중에 채 10석도 가지지 못했던 현실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또 거꾸로 지난 몇 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분노의 감정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언제든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민심이 뒤엎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앞에서 굉장히 숙연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일비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후보를 가려내고 국민 앞에 선보이는 것이 국민의 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그리고 제1야당 모두 책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내년 재보궐과 그 이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를 흔드는 바람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작심한 듯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본인이 당의 적자고 서자가 당을 운영한다. 때 아닌 적자서자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나는 이 당의 적장자입니다. 내가 이 당의 적장자입니다. 적장자 내쫓고 서자 데리고 와서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받아가지고 입당을 하라.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예, 지금은 이제 무소속 의원인데요. 지금 적자, 서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속립 네.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이렇게 격앙되어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누구도 홍준표 의원을 쫓아낸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결단을 선택했던 근데 것이고요. 지금 복당 절차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복당 같은 경우는 분명한 기준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비대위의 의결을 통해서 복당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입지가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급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게 되는 홍준표 의원의 여러 메시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메시지에 보도되는 비중의 거의 상당수는 현재 있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을 때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난 2달 동안 국정감사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정치인으로 과연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있게 되는 국정 현안의 판을 흔들기 위해서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의 새로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여론조사 속에서 여전히 본인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우리 당에 전혀 몸을 담고 있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연일 계속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사례를 비추어 보게 되면 홍준표 의원이 복당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홍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윤석열 총장처럼 거세게 높아지고 있게 된다면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비호감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비호감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잦아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당내에서 여론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조기 전대 얘기도 나오는 반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적서자 논쟁할 때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당내 분위기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불과 극히 일부의 의원들께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당내에서 비대위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고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류나 흐름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임할 때만이 승리를 기할 수 있고 김종인 위원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원해서 모셔오신 분인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힘을 실은 상태 속에서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임할 때만이
그 앞으로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이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뜻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런 방식으로 당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소통을 통해서 당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 요즘에 계속 보수 빅텐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정규재 주필이나 김문수 전 지사도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잡으려고 중도 표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당에서 보실 때 이런 그 움직임,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빅텐트를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이 가치 중심적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는 적장자 이야기나 원희룡 지사 이야기나 뭐 셋째 아들 이야기나 이건 뭐 사극의 거의 궁중안푸 수준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게 국민들이 정치를 한편으로 게임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예. 이것이 지지율로 연결되려면 주제가 분명해야 돼요. 금방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메르켈은 어쨌든 동서통합을 내걸었던 보수의 적장자예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새로운 인물인 것 같지만 어쨌든 미국 제일주의라는 뭔가를 내세웠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 뜨고 있는 윤석열 청장도 그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제가 없는 이 논쟁들은 그냥 재미없는 권력 투쟁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이 보수 통합이라든가 빅텐트는 국민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는 그냥 권력끼리의 영합이다.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겠습니다. 권력끼리 영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검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추미애 장관이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글을 올린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SNS에 커밍아웃 발언을 또 글을 남겼죠. 이후에 검찰 내에서 나도 커밍아웃한다 이런 댓글이 좀 수백 건 달린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커밍아웃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로도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검사들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언급된 발언이 있는데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추미애 장관 인사, 추미애 장관 라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검찰 내부 조직에서 바라보는 얘기들은 각자가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언급하고 얘기했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권력이 유착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의 그 수준들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길들이기 아닌 것이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길들을 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부적인 편가르기에 나서는 정치가 말 그대로 검찰을 덮은 것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지켜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합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애당초의 검찰개혁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한 검찰개혁이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을 하나의 구호로서 정치 이용하려고 하는 검찰을 덮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로 공방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개혁의 대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엇갈린 시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와서 우리 박진영 대변인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이환우 검사, 그 사람은 형사부 그냥 평검사입니다. 부장검사도 아니고요.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 뭐 이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올리니까 거기다 붙여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이 보복에 관한 명확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만 건, 1년에 수만 건의 수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현 의원께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얘기하지만 2건 내지 3건이에요. 수만 건 중에 2건 내지 3건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빠져달라라는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왜
합리적으로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입장을 정한 거예요. 정치적 존재로서. 그러면 지금부터 수만 건에 이루어지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들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지금 일선청까지 돈다고 한다 말이에요. 자, 먼저 국민의힘에서 던진 주장에 대해서 박진영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주장대로라면 추 장관이야말로 개혁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 검찰이 저렇게 커밍아웃하는 저런 그 상황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어제 며칠 됐죠. 그 이명박 대통령 17년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에 BBK 특검에 수사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 특검 검사로 윤석열 총장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이번에 유죄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 권력의 진짜 권력의 핵심부 권력이 있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자기 동료고 자기 선배인 김학의 전 차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그런 경찰이 이러한 감찰을 받는다고 해서 커밍아웃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냥 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으킨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검찰은 감찰 받으면 안 되는 곳인가요? 일반 공무원들 수없이 감찰 받습니다. 수만 가지 사건 중에 본인이 관련될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배제된 거 이거 큰 문제 됩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것들은 수사 보고도 하지 말라. 스스로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통해 가지고 회피시킨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검찰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지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만약에 국방부에 군인 장성들이 이런 의견들을 올렸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반란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난이라는 표현이 이게 반란할 때 란자입니다. 저는 이 검찰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감찰조차도 못 받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취지로 조국 전 장관도 검찰이 지금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사실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을 뜨겁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던 발언 때문이고 그 국감장에 출석해서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과거에는 저한테 안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발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택적으로 검찰을 대하게 되는 현 정부의 입장들이 결국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게 되는 수사의 총괄 책임자가 누굽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방식대로 똑같은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한쪽에 대해서는 아주 정당하게 잘 이루어진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 대한 수사 속에서는 이것은 검찰 권력의 남용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치적 중립과는 상당히 위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집권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적 인물이고 앞으로도 정치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인사로서 나오는 발언이니만큼 저는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객관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새롭게 교체하고 이를 통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내는 일이 사실 무너져 있는 현재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커밍아웃 했다는 이완우 검사님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까지도 주장했던 분이래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주장했던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적 이 중립성이 강한 인물입니다. 근데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를 또 보면요. 동료 검사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이 증인을 감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검찰 개혁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선으로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검찰의 특권과 권한의 과다함을 분산시키자는 이야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다. 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고요. 검찰의 특권과 과도한 권한을 인해서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고요. 별건과 인지수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이 모든 사람들을 준범죄자로서 임의의 범죄자 대상으로서 만들 수 있는 이 특권의 상황을 없애자는 겁니다. 예. 이 범주가 다른 겁니다. 근데 똑같이 섞어가지고 이것을 검찰의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내부 망에다가 장관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을 단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독립화되어 있고 중립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 검사들이 그렇게 겁 없이 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권한과 특권을 사회적으로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처의 국장급들이 거기 가가지고 장관 잘못했다고 댓글 달고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왜 지검장과 지청장들 이름을 다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산업부의 국장들 이름 압니까? 모르는 세상입니다. 검찰들만 딱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지금 확연히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좀 결과 흥미로워서 전해드립니다. 그래픽 주시면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여권의 두 대권 후보인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동 1위로 지금 동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로 윤석열 총장이 17.2%까지 뛰어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 뒤로 지금 단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 눈에 띄는 게 추미애 장관도 지금 대선 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흥미로운 게 결국 추미애 장관이 대선 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는 예. 측면이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 국감장 발언 이후로 지지율 상승세가 조금 눈에 띄게 나타나더니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여권에 있는 핵심 주자들과 큰 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힘있게 맞설 수 있는 윤석열 총장에게 조금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윤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될 수 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대권 주자 반열에 긍정적인 이러한 수치가 잡히게 된다면 역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다 본인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활동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사람의 인사를 바탕으로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의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두 정치 권력 간의 결국은 권력 다툼의 게임처럼 비춰지게 되는 양상이 보여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촉발시켰던 건 결국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연말 연초에 새롭게 개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는 불편함을 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해결하게 될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 지지율이 지금 17.2%까지 오른 이 현상은 어떻게 지금 여당에서 보고 보시면요. 계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여권 후보들의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 표는 어디서 갔느냐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뭐 다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권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그 8월달인가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 빼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분명히 또 여론조사 회사에 빼달라고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한 번 더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예. 거고요. 뭐 저는 한편으로 말씀하신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추미애 예. 장관도 좀 더 진정성 있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시려면은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만 해볼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징역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재수감이 되게 되는데 잠시 뒤면은 2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뒤면 이제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내긴 할 텐데 뭐 어떤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강하다고는 하는데요. 이미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메시지 자택 앞에서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얘기를 하지 않고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어나게 됐던 결과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구속 사태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큰 실망을 안겨드린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서글픈 지점이 있다 생각이 되고 이런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들이 비극들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좀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이러한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현재 권력들이 다 나중에 퇴임 이후에 권력이 됐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비극들이 재발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국민적 우려들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노력을 함께 해야 될 지점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 뭐 특별한 입장을 다시 내지 않더라도 지난주에 입장문을 내면서 이제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 사실은 사과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죠. 본인이 뭐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거리를 만든 것 자체가 사과할 일이지 않습니까? 사과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이 그 측근들에게 사면은 정치적이다, 기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했는데 정치적으로 사면해달라는 소리로 저는 들렸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생각이 났습니다. 사과와 반성이 없는 사면을 해줬을 때 그분이 행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성찰하면서 차분히 국민들의 이 정서를 여론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위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를 에서 더 넘어가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광주 갈 때 형이 확정되면 사과를 하겠다. 자, 이런 입장도 밝혔었는데 지금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 최종 확정 판결이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때가 됐을 때 국민들 앞에서 사실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대해서 분명한 당의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미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게 되는 참담한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낸 바가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 늘 비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되는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어느 정도 끝내기 위한 서로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행하게 되는 정치 권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부정한 일들을 없게 하는 일들도 같이 함께 가야겠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고 여야가 함께 나아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올 거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해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